계량은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진행이 돼요. 7가지 단계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아. 이게 육종학을 축산학과에서 육종학을 수강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주 기본 개념이거든요. 알고 계시면 좋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산수 정도만 알면, 사치계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유전과 환경과의 관계예요. 유전과 관계. 가축의 능력은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전 능력을 절대 초과하지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밥그릇하고 밥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소도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나. 그 밥그릇이 간장 종지만한지 큰 냉면기만한지 대야만한지 그거는 유전 능력, 그게 유전 능력이고, 그 밥그릇이 크면 클수록 밥을 많이 담아줄 수 있겠죠. 이 밥은 사양 관리예요. 사양 관리를 잘 해주고 환경 요건을 잘 조성해주면은 많은 밥이 들어가는 거겠죠. 대충 알아서 먹어라고 하면 밥을 안 주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내가 밥을 많이 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아줄 수가 없죠. 그 관계예요. 그래서 가축의 능력은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밥그릇이 큰 송아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나게. 먼저 유전적 개량을 먼저 하고 사양 관리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개량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 그러면 표현형 능력과 유전 능력과의 관계예요. 아까 표현형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라 그랬죠. 겉으로 드러난 형질과 유전 능력과의 관계예요. 표현형 능력은 겉으로 드러난 형질은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능력 플러스 환경 요인이 될 거예요.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는 사료, 우사 상태, 날씨, 먹는 물, 사육 밀도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이걸 환경 요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표현형 능력이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잘 봐봐. 이 공식에서 양쪽에 환경 요인을 빼줘 버리면 여기서 환경 요인이 사라지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유전 능력이에요. 유전 능력에서 얘만 없애버리면 유전 능력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유전 능력은 표현형 능력에서 이 환경 요인을 빼주면 유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요인이 동일해. 아까 말했죠. 동기군이 필요하다고.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같은 사료를 줬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날씨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 환경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에요. 0이요. 그러면 얘네가 드러내는 표현형 능력은 바로 유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검정이에요. 이렇게 검정하는 거야.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유전 능력을 밝혀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경 요인은 계산을 할 때는 표현형 능력의 평균으로 간주를 해요. 그 유전 능력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3마리가 있어. 3마리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서 동일한 환경에서 젖 뗄 때까지 같이 컸어요. 같은 사육 밀도에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사료를 먹었어요. 체중을 쟀더니 55kg, 60kg, 65kg가 나왔어. 얘의 유전 능력을 추정하는 거예요. 계산은 이 평균값이 환경 요인이라 그랬죠. 이 3마리의 평균은 60kg가 될 거예요. 이 A 같은 경우는 55kg에서 60kg 빼니까 마이너스 5kg. B는 0kg, C는 플러스 5kg가 나왔어요. 이게 유전 능력이야. 이게. 그 시수수 안내자를 보면 유전 능력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동기 집단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집단끼리 비교를 하셔야 돼요. 농가 단위로 구분하되 생일이 비슷한 집단이에요. 이거는 유전 능력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돼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 평균이에요. 평균 키, 몸무게. 이게 유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가 작은데 규모가 작은데 동기 집단의 크기가 1인 집단이 여러 개가 있어. 이거 유전 평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유전 평가, 유전 능력하는 그 을 보면 표현형 능력에서 동기 집단의 평균을 뺀다 그랬죠. 집단이 크기가 1이야. 그러면 자신의 능력에서 자신의 능력을 빼야 돼요. 그럼 0이에요. 어떤 개체를 분석해도 다 0이 나와. 그렇다는 얘기는 유전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 집단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 유전 평가가 안 돼요. 집단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동기 집단은 그래요. 동기 집단인데 그럼 혈통은 뭐예요 도대체? 혈통은 왜 필요하냐? 혈통은 동기 집단 간의 값을 연계하라고 조정하는 도구로 이용이 돼요. 혈통 정보가 없을 때는
전라북도 축산연구소에도 30마리를 검정을 했고 강원도 축산연구소에서도 30마리를 똑같은 조건에서 검정을 했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그 키운 조건하고 전라북도에서 키운 조건하고 틀리죠. 고도부터 틀려요. 날씨도 틀리고 기온도 틀리고 뭐 많은 게 틀려요. 환경 조건이 많은 게 틀려요.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혈통이 연결해 주는 거야. 혈통이 있다 그러면 가계도에서 혈통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혈통이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랭킹 매기고 강원도에서 랭킹 매길 수는 있으나 이 두 개 집단 간의 직접 비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혈통의 힘이에요. 혈통이 있으면 이게 집단 간에 연결을 해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혈통이라고 하면 족보죠. 부모를 비롯한 선대의 기록이고 기본 개념은 혈통의 기본 개념은 엄마 거 능력 절반, 아빠 거 능력 절반을 자식이 가져온다예요. 요거는 잊으시면 안 돼. 엄마 거 절반, 아빠 거 절반이에요. 혈통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육중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육중과가 이렇게 나왔죠. 세 마리 육중과가 -5, 0, +5 이렇게 유전 능력이 이렇게 나왔죠. 이걸 보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상대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유전 능력은 절대값이 아니에요. 얘는 계속 변해요. 평균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값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사장님 댁에 암소가 10마리가 있어. 그 중에 한 마리만 혈통 등록을 했어요. 한 마리만. 그래서 그 한 마리만 혈통 지수가 나와. 이걸 보고 나머지 9마리하고 그 한 마리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마리에 대한 자료가 갖고는 이것도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이 평균에 대한 개념이에요. 평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암소에서 이 평균값을 어떻게 알 수 있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평균, 한우에서 유전평가할 때 평균이라는 것은 KPN 자료 있죠. 종모후 자료. 얘네들은 다 후대 검정까지 마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검정 자료가 다 있어요. 본인의 성적부터 자손의 성적까지 다 검정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의 평균이에요. 이게 한우의 평균값이에요. 지금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KPN 1639번까지 후대 검증이 끝났어요. 가 아니라 1639번까지 검정 자료가 수집이 됐어요. 이 자료가 한우의 평균 자료야. 얘네들 KPN의 이 평균값보다 높냐 낮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1년에 2번씩 종모가 추가 선발 되잖아요. 종모가 1마리씩 계속 추가 선발이 돼요. 1년에 30마리씩 계속 선발이 돼요. 이 성적이 여기 이 집단에 편입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변해요. 평균값이 1년에 2번씩 1년에 2번 변해요. 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면 이 값은 어때요? 자동빵으로 얘도 변한단 말이에요. 이 값에 매몰되지 마시라고. 이건 변하는 값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21년 3월 평가 집단하고 9월 평가 집단 평가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시면 안 돼. 아니 그럼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일한 시기에 다시 평가해가지고 비교를 하시는데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걸 보세요. 랭킹을 보세요. 이 순위는 잘 안 변해요. 순위는 안 변해요. 랭킹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시를 좀 들어놨어요. 이게 우리 너무 옛날 자료긴 해요. 이게 언제 등록했냐. 10년도 더 됐네. 우리 암소 자료거든요, 지금. 평가일이 오른쪽에 얘가 2013년도 2월 4일이고 얘가 2015년도 2월 1일 평가했어요. 평가일이 위에 기재가 돼 있죠. 이 자료 서로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얘는 냉도 체중이 27.2이고 얘는 4.38이야. 얘보다 얘가 뭐야 23kg 더 나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평가일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얘를 직접 비교하고 싶으시면 같은 날 다시 평가해 보셔야 돼요. 이 평가 사장님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이거 뽑아내는 거는 간단해. 이 코드도 그냥 뽑아낼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 랭킹은 얘보다 우수한 거는 잘 안 변해요. 냉도 체중 얘가 좀 더 우수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숫자에 매몰돼가지고 얘보다 23kg 더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려면은 다시 혈통지수를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그 동일한 날짜에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숫자에 매몰됐었거든. 한동안.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코드가 궁금하죠? A는 뭐고 B는 뭐고 뭐 C는 뭐고 D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KPN 1번부터 1634번까지 그 성적을 전체 모집단으로 했을 때 상위 20%까지가 A예요.
20에서 45%까지가 B고 46에서 70%까지가 C고 71에서 100%까지 하위권이 D예요. 이 기준이 되는 게 KPN 검정 자료라고요. 이 KPN 검정 자료는 1년에 2번씩 변한다고요. 종목가 선발이 되면 KPN의 평균값은 변한다. 육종가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값이 변해요. 이거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간과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거 영어가 나왔어. 영어 굉장히 어려워 보여. 왜 영어를 쓰겠어요? 영어도 아니에요. 이거 왜 알파벳을 쓰겠어? 한글로 쓰면 길어요, 너무. 그래서 그냥 쉽게 쓰려고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EBV하고 EPD라는 게 있어요. EBV를 우리말로 하면 참 육종가예요. 진짜 육종가.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조물주만 아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참 육종가를 추정할 뿐이에요. 얘 육종가가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어떻게? 검정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이 EBV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거를 EBV라고 해요. 그동안에 이 EBV를 혈통으로 추정을 해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리고 전라북도는 지금까지도 혈통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이카우 선발이 혈통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추정한 육종가로 선발을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유전체 육종가가 각광받기 시작했죠. 혈통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체 육종가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EPD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죠. EPD는 뭐냐면 자손에게 전달되는 능력이에요. 내가 1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 10을 내 아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절반을 주고 나는 10을 갖고 있으면 와이프 몫을 빼고 5밖에 못 줘.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EBV 값을 절반으로 나누면 EPD가 되는 거예요. 자손한테 주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자료가 EBV인지 EPD인지 옛날에는 어떤 기관은 EBV를 제공을 하고 어떤 기관은 EPD를 제공해가지고 헷갈렸어요. 어떤 게 맞는 거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게 EPD인지 EBV인지 잘 구분해서 봤어야 되는데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요새는 다 EPD 값으로 제공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요새 보이는 자료는 다 EPD 값이다. 이 차이가 뭐예요? 자손의 능력을 예측을 할 때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EBV 값이면 절반으로 깎은 다음에 더해야 돼. 절반밖에 못 주니까 아빠 거 절반, 엄마 거 절반에 2를 나눠줘야 돼요. 요 값을 산출해야 되는데 EPD는 이미 미리 깎였죠. 깎였기 때문에 아빠 거 EPD, 엄마 거 EPD 더하기만 하면 자손의 능력이 나와요. EBV 때는 좀 간편하죠. 근데 요새는 다 EPD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요 개념, 이 개념이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막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요 그림 잘 보세요. 요 그림. 혈통 등록만 하면 유전 능력을 알 수 있어요. 35%의 정확도를 가진 자료를 혈통 등록만 하면 그냥 확보할 수 있다. 선발을 위해서 개체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혈통이에요. 이거는 조상의 능력을 근거로 능력을 추정하는데 정확도는 한 3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위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애들이야. 아빠 똑같고 엄마 똑같아. 이게 KPN 번호를 써버리려다가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길까 봐 내가 안 썼어요. 아빠 엄마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 엄마가 만약에 혈통 등록이 안 돼 있어. 엄마가 기초야. 그 엄마 자료는 알 수가 없죠. 엄마는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0이에요. 0. 모르면 0이에요. 엄마 능력은 0이야. 아빠는 KPN 정보는 아빠 능력은 알 수 있죠. KPN 안내 자료에 나와. 아빠 능력이 EPD 값이. EPD 값을 보니까 10이야. 이게 도체중이라고 칩시다. 도체중이 10이야. 그러면 이 자식의 기대 능력은 얼마나 큰데요? 아빠 거는 절반이죠? 5가 돼요. 이게 EPD 값이 돼요. 이건 EPD가 아니죠. 자식의 EBV 값이 돼요. 이거는 5가 돼요. 똑같은 애야.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가정을 하는 거죠. 엄마가 혈통 등록이 돼 있어. 엄마가 혈통 돼 있어요. 봤더니 외할아버지도 똑같이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네. 외할아버지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검정을 해서 얘네들은 다 오픈해줘요.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KPN의 EPD 값은 알 수 있어요. 외할머니 보니까 외할머니 혈통 등록이 안 돼 있어. 모르면 0이죠.
0이 대신에 외할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의 능력을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외할아버지 그 능력 절반에서 엄마가 능력이 5가 돼. 그러면 엄마가 혈통능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식의 EBV 값은 7.5가 되죠. 아빠 거 절반 5, 엄마 거 절반 2.5 더해가지고 7.5가 돼요. 또 체중이 이렇게 나와요. 2계대일 경우에 이렇게 되고 3계대. 부모는 똑같아요. 부모는 똑같은데 부모 똑같고 외할머니도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외할머니가 보니까 혈통능력이 돼 있어. 외할머니가 외증조모를 알아. 외증조모 보니까 외증조모는 혈통능력이 안 돼 있네. 기초야. 모르면 0. 외증조모를 보니까 외증조모도 또 체중이 10의 EBV 값을 가지고 있어요. 육중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외할머니의 능력을 알 수가 있죠. 대충 5가 되죠. 외증조부에서 5를 가져왔죠. 그러면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능력을 절반씩 가져와서 엄마가 7.5가 돼요. 아빠 거 능력 절반, 엄마 거 능력 절반 했더니 능력이 8.75가 돼. 계대에 따라서 유전 능력이 바뀌더라. 만약에 외증조모가 혈통 등록이 돼 있어. 얘는 4계대요. 그러면 4계대까지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이 값도 알겠죠. 그럼 이 값이 또 변하겠지. 이거 이해가 되세요? 3계대까지 정확한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값이 꽤 정확해져요. 이 값이 3계대까지 가지고 있으면. 왜 3계대냐? 이 지금 3계대 외증조모가 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절반 깎여야 되죠. 이 4대까지 올라가면 미미해요. 절반의 절반 계속 절반 깎이니까 영향이 미미해. 4계대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혈통으로 능력을 추정할 때는 3계대까지만 해요. 저희도 3계대까지만 하고 대부분 3계대만 계산해가지고 이걸 추정을 해요. 이거 아시겠어요? 나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야. 최대한 쉽게. 이 값이 왜 변하는지 아시겠죠? 계대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5kg하고 8.75kg하고는 값이 틀려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혈통능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이 5kg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죠. 이게 틀리면 안 돼. 중간에 하나 삑사리가 났다. 근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이거 교배계획이 필요 없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삑사리가 하나 났으면 교배계획부터 이 추정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혈통 등록이에요. 요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 계량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거 남탓하시면 안 돼. 농가가 챙겨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거를 수송사 탓하고 축협 직원 탓하시면 안 돼요. 등록이 잘못됐다고. 왜냐면 이 소는 사장님들 소예요. 수정사 소가 절대 아니에요. 축협 직원 소가 아니에요. 사장님 소 족보를 사장님들이 챙기셔야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위탁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데이터 잘못됐다라고 원망하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게 혈통이 틀어진 걸 아셨으면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수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육중가의 특징 아셨죠? 상대적인 값이에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돼. 근데 그 능력에 의한 순위 있죠. 랭킹. 이거는 잘 안 변해요. 랭킹을 주로 보시되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라. 혈통능증도 오해하지 마시라. 요거 평가일이 같을 때만 유의미하다. 평가일이 틀리면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87이가 도대체 언제적 87이야. 여기 보면 이제 유전 능력이 나오죠. 혈통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유전 능력이 나와요. 유전 능력 보면 EPD 값이네. 이거는 그냥 직접 더해주면은 절반 나눌 필요 없어요. 얘 진짜 능력은 이거 곱하기 2 하셔야 돼. 얘가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은 EPD 값이니까 그냥 암수의 EPD하고 더하기만 하면 송화제의 EPD 값이 나오는 거예요. ACC는 정확도예요. 아까 말했던 신뢰도. 아까 77%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수집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신뢰도는 다르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70% 기본적으로 70%는 다 넘죠. 지금 한우 보증시소 후대 검정을 몇 마리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10마리 검정했을 때 77%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10마리 확보하기가 검정 후 10마리 확보하려면 도대체 몇 마리한테 교배를 해야 돼요? 한 40대 정도 교배하게 되어 있어요. 후보 시소 한 마리당 암소 40대 교배해가지고 그 중에 태어난 소 중에 검정 후 10마리 수집을 해오는 건데 지금은 6마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산이 한계에 달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시소 한 마리 언론에 나올 때 막 이 소가 막 몇 억짜리 소라고 막 그러잖아요. 몇 억짜리 소라고. 다 그 검정용 수송아지 매입 비용이에요. 그게. 그 소를 골라내는 데까지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EPD 값이요? 그렇죠. 요거는
후대 검정 성적에 의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자손의 성적 10마리를 검정해서 추측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6마리 이상의 자손을 도축해가지고 그 성적으로 추정한 값이에요. 유전체 분석을 하면은 아비랑 뭐 거의 안 나오나요? 아비에 대해서는 나와요. 왜냐하면 아비가 다 유전체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는 상당히 정확한 확률로 찾을 수 있는데 엄마가 유전체 분석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죠. 지금 암소 유전체 분석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엄마도 분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엄마도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KPN은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는 찾을 수 있어요. 아비는. 그 다음에 이제 선발지수의 개념이에요. 선발지수의 개념. 이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각 형질별로 단위가 달라요. 우리가 돈이 되는 형질은 대표적으로 도체중하고 등신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딱 요 네 가지를 잡죠. 여기에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12개월령 체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 뭐야 나는 30개월에 출하는데 12개월 체중 알아서 뭐해 라고 하시겠지만 검정을 할 때 생체중을 12개월령까지 잰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출하 체중하고 상관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꽤 높게 나와요. 꽤 높게. 나는 도축장에 출하하지 않고 그냥 3피로 그냥 문전거래 한다. 소장씨한테 그냥 판다라고 할 때는 주로 그렇게 거래한다고 할 때는 12개월령 체중도 고려해 볼 법해요. 이제 살아있을 때 체중을 대변할 수 있는 형질이니까. 근데 대부분 요 네 가지 형질로 계량을 해나가죠. 단위가 틀려요. 도체중은 킬로그램이고 등신단면적은 제곱센티미터고 등지방 두께는 밀리미터고 근내지방 지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매기는 점수야. 각 1당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근내지방 지수 1하고 도체중 1kg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범위도 틀려요. 도체중 같은 경우는 막 30kg, 40kg 차이 나죠. 근데 근내지방 같은 경우는 지수가 1부터 9밖에 안 되는데 단위가 틀려. 이 숫자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가공한 게 선발지수예요. 이거는 표준화 육종가를 활용을 해요. 표준화 육종가. 아이고 표준화 육종가는 또 뭐예요? 육종가도 어려워 죽겠는데. 표준화 육종가는 각 형질별 값을 이제 예측을 한 거라면 표준화 육종가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졌는가. 도체중이라고 하면 도체중 평균에서 얼만큼이나 얘가 떨어졌는가. 그렇게 가공하려면은 표준 편차라는 숫자를 이용을 해요. 요런 개체 EBV 빼기 집단의 평균 EBV 해갖고 이거를 EBV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가 사라지고 범위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직접 비교가 돼. 직접 비교가. 이런 개념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발지수는 항상 표준화 육종가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야 돼요. 우리 직원도 이걸 틀렸어. 처음에 와갖고. 선발지수 좀 해놓으라고 했더니 지수값이 막 너무 큰 거예요. 지수가. 야 이거 뭘로 곱했냐 했더니 EBV 육종가에다가 직접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막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벌어져 나오더라고.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 선발지수로 만들려면은 표준화 육종가를 활용을 해야 돼요. 표준화 육종가에다 가중치를 더해야 돼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개념은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요거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도체중은 클수록 좋고 등신단면도 클수록 좋고 등지방 두께는 얇을수록 좋고 근내지방 클수록 좋죠. 그 다음에 경제형질은 각종 여러 가지 체중들이 뭐 있겠죠. 이 중에 나는 도체중하고 근내지방 위주로 계량을 하고 싶은데 그 도체중보다는 근내지방도에 가중치를 조금 더 주고 싶어 라고 해서 도체중에 2, 가중치 2를 주고 근내지방에 가중치 3을 주고 싶어. 이게 결정했다 이거예요. 결정했어요. 내 집단에. 그러면 이거를 숫자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등력을 숫자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선발지수예요. 선발지수. A개체의 표준화 육종가를 봤더니 도체중이 4고 근내지방이 1.5야. B개체의 표준화 육종가를 봤더니 도체중이 1.5고 근내지방이 3이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수해요? 어떤 게 더? 얘는 도체중은 좋은데 근내지방이 좀 아쉽고 얘는 도체중이 좀 희죽구리한데 근내지방은 또 우수하네.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돼? 이때 선발지수를 쓰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 도체중에 2를 주고 근내지방에 3을 줘가지고 계산했더니 12.5가 나오고 B는 12.0이 나와. 그러면 둘 중에 얘를 고르는 것이 맞다. 시수수 선발할 때 이 방법을 써요. 단 0.1의 차이로 갈리는 수도 있어요. 선발이 되고 탈락되고 선발지수를 그렇게 써요. 암소를 랭킹으로 매겨갖고 선발을 한다 하면 이 선발지수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거를 안 쓰고 형질별 육중가를 보고 선발했을 때하고
얘를 쓰면서 선발지를 대하고 이게 낫더라고. 선발지수로 골라내는 게 나아요. 근데 저도 체감한 부분. 그래서 국가에서 쓰는 선발지수예요. 한우 시스소를 이렇게 선발을 해내죠. 골라내죠. 한우 시스소를 이렇게 골라내. 우리도 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당대 검정하고 후대 검정으로 나뉘어요. 당대 검정은 자신의 성적을 보는 거예요. 뭐 시스소에다가 암소 어떤 뭐 관리 암소, 여기서 말하는 관리 암소라고 하면 우리 같은 계량기관에 있는 암소도 포함되지만 육종농가의 암소가 메인이 돼요. 육종농가의 암소에다가 교배를 하죠. 정액을 줘서 거기서 태어난 수송아지를 검정 대상으로 매입을 해와요. 육종농가는 농협 한우계량사업소에 검정 대상을 매각을 해서 넘기지만 저희 같은 계량기관은 직접 검정을 해요. 저희가 생산한 수송아지를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비교 검정 사육을 진행을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관여를 해요. 그래서 6개월간 검정 사육을 해서 성적을 비교를 해. 뭘 비교하냐면 얼마나 잘 크나 보는 거예요. 잘 크는 애들, 잘 크는 놈을 골라. 일단 잘 크는 놈을 골라. 그래서 가중치가 12개월령 체중 표준혈증가에 가중치 2가 붙어요. 거기에다가 얘만 하면 조금 아까운 애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근내지방도 혈통지수. 지금은 유전체액증가가 들어가지만 그동안에 시술을 선발할 때도 이 혈통지수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근내지방도 혈통지수를 보고 가중치 1을 줘가지고 선발지수를 만들어서 이 지수로 뽑아요. 랭킹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쭈르륵 뽑아요. 여기서 딱 뽑혔어. 후보 시수가 뽑혔어요. 그러면 이 후보 시수의 정액을 받아갖고 다시 또 암소에 교배해요. 후대검정 농가에 뿌려가지고 다시 또 암소. 이 교배하는 이유는 자손의 성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 일단은 잘 크는 놈이 꼴 걸려 다 뽑힌 애들은 다 잘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액을 뿌려가지고 수송아지를 다시 되매입을 해요. 몇 마리씩? 후보 시수 한 마리당 6마리 이상의 수송아지를 매입을 해요. 얘를 6개월령에 거세해서 24개월까지 비육을 해요. 24개월 출하해가지고 걔 도체 성적을 보고 최종 선발, 보증시수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시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보증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자손의 성적을 본 소를 보증시수라고 해요. 자손의 성적을 본 소를. 자손의 성적을 보지 않은 애들은 보증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후보시수, 보증시수 그렇게 나뉘죠. 이 가중치를 보면 도체 중에 1, 등심단 면적 1, 등지방 두께 -1, 근내지방도에 가중치 6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뭐 대충 느낌으로 막 이 정도 되면 되겠지 한 게 아니야. 이 지수는 뭐 다중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이 지수를 뽑았는데 이게 뭐냐면 도매시장 가축 그 도매시장에서 판매될 때 도체중 1kg당 단가가 가장 높은 지수가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음성 공판장, 축산물 공판장에 소를 출하할 때 가장 유리한 선발 지수가 되겠죠. 근데 난 아니고 나는 그냥 문중을 해. 그냥 상인한테 팔아라고 하면 이 지수 말고 여기에다가 12개월 체중을 조금 더 붙여놓든지 그렇게 변화를 좀 주면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뽑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5년이 걸려요. 시수 세대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관여를 해요. 여기까지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검정해가지고 후보 시수 심사에 공시를 올려서 선발이 되면 후대 검정을 농협에서 하죠. 우리 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뽑힌 소가 요거 1222, 1254, 1320, 131, 132 이게 지금 우리 집단에서 나온 보정 시수소들이에요. 이 정액이 제이카우 농가들한테 공급이 됐을 거예요. 혹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냐면 얘네 생산 설명이 다 했거든. 아니 이때는 선발되다가 왜 선발이 안 돼? 계속 지금 이 검정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 저도 고생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선발이 안 돼. 선발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의 속도 차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계량의 속도 차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유전체에 있어요. 유전체 분석을 이 선발에 활용하면서 우리 거에 선발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유전체가 필요하다고. 어쨌든 이 5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한 소에 대해서는 공짜는 아니고 이 소가 생산한 정액의 50%를 우리가 먼저 살 수 있어요. 이번 달에 3,000개가 생산이 됐으면 1,500개 전라북도에 먼저 배정해놓고 나머지를 전국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할 수 있죠. 이걸 먼저 확보해가지고 제이카우로 보유하는 농가들한테 공급을 좀 해줬는데 8만 개 이상 공급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한 마리 남았어 지금. 후대 검정 중이네. 그러니까 한 마리 남았어요. 1604번. 그게 저희 거거든요. 1604번이
그게 올 12월에 선발이 될 거예요. 근데 성적이 꽤 괜찮아요. 탈락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정액 생산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거가 저희가 배출한 후보 시수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는 선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이카우 사업 좀 얘기를 드리려고. 국가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개량기관인 우리 축산연구소도 국가의 개량 사업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성과를 내고 그 사육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안절부절 아둥바둥 하고는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국가에서는 개량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무슨 개량 사업을 하고 있냐? 요거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고농력 암소 축근 조성 사업. 이거를 그냥 제이카우라고 하죠. 요걸 조성해서 이거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능력이 좋은 암소가 어떤 소인지 농가들이 알게 하고 그 소를 다른 소보다는 더 길게 유지하게 하자. 그 소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한우의 개량 기반을 그 소를 기반으로 하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를 제이카우로 지정하냐, 능력 있는 소로 지정하냐가 이제 나오겠죠. 어떤 소, 도대체 어떤 소를 능력 있는 소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선발 기준을 보면 요 아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충족한 개체가 1차 이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후대 축의 도축 성적, 등심이 이렇게 육질에 이렇게 도체적이 이렇게 되는 애들, 후대 축이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소가 이 성적 이상이 돼. 그럼 그 엄마 누구야? 보니까 전라북도 농가가 가지고 온 암소야. 걔는 1차 선발이 되는 거예요. 선발이 되고 이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혈통이 2계대 이상 등록이 된 애들. 2계대라는 것은 엄마 외할머니까지 등록이 된 거죠. 여기 외할머니까지 등록된 거. 2계대 이상 등록되고 외모 심사 결과 79점 이상을 받고 아비소 육종가가 상위 20% 이내. 아비소가 KPN이 아까 보증지수 선발지수상 상위 20% 이내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 이거나 아니면 종교회사는 엘리트카우 기준에 부합하거나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그런 애들 중에 아비가 친자가 일치되는 거 확인된 애를 제이카우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었어. 이거 말고는 성적을 가려낼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소의 성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아까 이거 신뢰도 말씀드렸죠. 후대축 3마리 이상 암소의 자손의 3마리 이상 능력을 평가했을 때 신뢰도 몇 프로? 54%. 근데 이건 한 마리죠. 그럼 54%의 신뢰도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외모, 유전력 거의 없다고 했죠. 아비소 육종가 상위 20% 이내 이거는 진짜 궁여지책이었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KPN의 능력이 좋은 애들에 밀면 그냥 제이카로 지정하자였어요. 이것도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엘리트카우 기준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후대축도 기준이 이렇게 세웠지만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에는 자료의 신뢰도가 좀 낮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제이카우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이잖아요, 이제. 그래, 제이카우 지정했어. 그렇게 해서 제이카우가 막 지정된 게 몇만 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제 의견은. 제이카우 지정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후속 정책이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도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어떻게 확대 발전해 나가야 될지. 지금 제이카우 가지고 계시죠? 몇 마리나 되세요? 난 이것도 문제라고 봐. 제이카우를 가지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모르고 계셔. 어떤 놈이 제이카우인지. 좀 문제라고 봐. 제이카우로 지정이 되면 별도의 이표를 장착하든가 뭔가 지금 그 사육 관리하면서 볼 수 있게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저희 도 담당자하고 꾸준히 제가 협의를 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추진 절차예요. 추진 절차. 제이카우 사업이에요. 일단 종축계량협회에서 혈통 데이터베이스를 종축계량협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축계량협회에서 예비 제이카우를 선발을 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선발 조건을 종축계량협회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발이 되면 이거를 시군에 알려줘요. 시군에서
아 이게 누구네 집 소지? 이게 뭐고 해당되는 소가 있으면 신청서를 그 농가에 얘기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한대요. 그 안에 이제 뭐 정보 이용 동의서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그러겠죠. 신청서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된 농가에 한해서 제이카와 아까 2, 3번 기준 여기 혈통이게 돼요. 외모 심사가 들어가야 되죠. 에르트 카우더 같은 경우도 외모 심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돼서 예비 선발된 개체에 한해서 어떻게 종축계량협회가 나가서 외모 심사를 진행을 하죠. 그러고 축협에서 꼬리털을 뽑을 거예요. 꼬리털을 뽑아가지고 친자 확인을 해요. DNA 검사를 통해서. 여기서 하는 DNA는 유전체하고 틀려요. 유전체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친자, 엄마, 아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딱 14개, 15개, 아니면 11개 마커만 확인하는 단순한 분석이에요. 그렇게 친자를 확인을 하죠. 친자 일치가 되면은 제이커 선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축협을 통해서. 통보가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이커 선발됐으면 그럼 뭐가 좋은 건데? 뭐가 좋은 건데? 사장님들은 제이커 선정됐으면 돈을 주기를 원하시겠지. 제이커 한 마다 뭐 10만 원씩 보조금 나온다거나.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런 아무 근거 없는 무적적인 지원은 승인이 안 떨어져요. 근거가 있어야 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원은 좀 어렵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컨설팅을 지원을 해줘요. 뭐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뭐 삼천 농가가 그래요. 제이커를 보유한 농가가. 삼천 농가 컨설팅은 좀 어렵고 그 중에 이제 보유 비율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300농가를 선정을 했대요. 그 300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1년에 2번씩 컨설팅이 나가는 거예요. 컨설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친자 확인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에서 치료 채취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결과 해석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요. 그거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이카우가 선정이 된 집단이 완료가 되면 집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죠. 여기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든 5마리에 대한 선발된 정액을 지원을 그동안 해서 8만 개, 9만 개까지 지원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이런 지원들이 지원이 됐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제이카를 골랐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추가 논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이카를 고를 때 이제 유전체 얘기할 거예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 제이카를 고를 때 아까 어떻게 했어요? 혈통 아니면 외모였어요. 혈통 아니면 외모 아니면 자손의 성적. 근데 자손의 성적도 검정 성적이 아니라 자손의 도축 성적이죠. 환경 요인이 너무 다양해. 환경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밀하지 않은 거 아닌가. 보완 수단이 좀 필요하다. 보완한다고 하면 요새 대두되고 있는 유전체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유전체 이거 그림만 봐도 어렵죠. 근데 개념은 쉬워요. 뭐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에는 핵이 있죠. 핵 안에 보면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라는 게. 핵 안에 보면 이게 사람은 23쌍 성염색체 포함해서 23쌍, 소는 60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60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60쌍. 60개죠. 60개. 30쌍. 30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60개. 염색체 이렇게 뭐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닥을 떠르르 풀어보니까 요거를 DNA라 그러고 요 빨간 거를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 감겨져 가지고 이게 뭉쳐져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DNA 가닥을 쫙 풀면은 2m가 된대요. DNA 이 염색체 하나를 쫙 풀면은 2m가 된대. 그 2m의 DNA를 요 핵의 지름이 얼마냐면 0.5 마이크로미터예요. 0.5 마이크로미터면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mm죠. 그거에 0.5 마이크로미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려면은 얘가 덜덜덜덜덜 말려 있어야 돼요. 차곡차곡차곡 말려가지고 새카맣게 보이는 게 이게 염색체다. 이걸 쭉 풀어보니까 DNA가 이렇게 있더라. DNA가 있는데 DNA는 인과 당과 염기 이 세 가지가 뭉쳐져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과 당은 기본 구조고 염기가 틀려요. 염기가. 그것도 뭐 여러 개 틀리냐? 아니에요. 딱 4가지 염기. DNA 나선 구조의 이 안쪽에 붙는 것이 염기인데 이게 딱 4가지만 붙어. 이 순서에 따라서 이게 암호화된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이 순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DNA가 얘가 갖고 있는 거야. 생명체가 가지는 DNA 전체, 이 전체를 그냥 유전체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해요. DNA 전체를. 그리고 같은 종의 생물의 유전체, 같은 종의 생물의 DNA는 99.99%가 이 순서가 똑같아요. 99.99%가 같은 종이라고 하면 소 같은 종이죠. 한우하고 칙소, 뭐 홀스타인, 뭐 앵거스 같은 종이에요. 소, 돼지는 돼지끼리 같은 종이에요. 닭은 품종이 뭐든 닭은 다 같은 종이에요. 여기까지가 같은 종의 생물 유전체는 99.99%가 이 순서가 똑같은데 이 0.01%의 아주 미세한 차이로 개체 간의 차이가 발현이 돼. 체형, 체중, 성장 속도, 성격, 육질, 용량, 질병 감수성, 모색, 뿔이 있고 없고 다 갈리는 거예요. 0.01%의 차이로. 사장님하고 저하고 유전체 분석하면 99.99%가 똑같아요. 똑같아. 돼지하고 사람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포유동물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간 있지, 대장, 소장 있지, 콩팥 있지, 뭐 기능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코드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SNP라는 말이 또 나와. 이거 유전체는 유전체고 DNA는 DNA지. SNP는 또 뭐예요? 또 이게 뭐냐면 단일 염기변이 다양성이라고. 이걸 우리말로 풀면 이 말도 어려워.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SNP가. 이게 뭐냐면 DNA를 쭉 풀어봤어요. 근데 99.99%가 똑같다 그랬죠? 똑같이 가다가 같은 자리, 개체별로 같은 자리에 염기가 하나가 딱 틀려 이거 하나가 여기가. 이것만 틀린 거야, 이것만. 이 틀린 자리를 SNP라고 그래. 틀린 자리를. 이게 한우에서 염기 딱 한 개 틀린 게 한우에서는 478만 1758개의 SNP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478만 개가 틀리대. DNA 전체에서. 한우의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면 이 478만 개 중에 1%인 한 5만 개 정도의 SNP를 분석하는 거 말이에요. 이 틀린 자리에 뭘 갖고 있나? 이 자리에 어떤 놈은 G를 갖고 있고 어떤 놈이 A를 갖고 있을 거야.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왜 5만 개인가? 왜 5만 개인가? 이거는 이 SNP 분석하는 이 염색체 지도는 외국에서 한 거예요. 외국 소를 대상으로 요걸 지도를 만든 거야. 거기에다가 한우를 계속 찍어봤어요. 한우를 계속 찍어봤더니 특이하게 반응하는 SNP 자리가 있더라. 그게 몇 개? 5만 개 정도 되더라. 한우에서만 특이하게 반응하는 SNP 자리가 있더라. 그게 한우 칩이에요.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분석 방법이에요. 모르셔도 돼.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칩이에요. 칩 한 장당 이게 칩 한 개거든요. 24마리를 검사할 수 있어. 이 셀 하나가 한 마리분이에요. 이 안에 5만 개의 SNP 구슬이 박혀 있는 거야. 5만 개. 그래서 사장님들이 모근을 탁 뽑아갖고 주면 모근에 있는 핵에서 이 SNP를 DNA 추출한 다음에 그걸 쫙 쪼개갖고 SNP를 다 분해를 시켜놔요. 그래서 그 위에 딱 뿌리면 SNP 종류별로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거를 기계로 읽으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SNP별로. 그러면 이 소의 그 자리에 SNP가 A인지 C인지 G인지 T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SNP 분석이에요. 아까 친자 확인했던 DNA 마커 분석, 14개 마커 분석하고는 또 다르죠. 이건 5만 개를 읽으니까 14개 대 5만 개야. 비용이 좀 나가요. 분석 비용이 지금 한 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순수 분석 비용만. 모근 채취해서 발송하는 조건으로 발송은 한 7만 원 정도 분석 비용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유전체 분석을 했어요. SNP 자리만 알았어. 그러면 뭐해? 얘 SNP 결과 알면 뭐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의 능력이에요. 얘의 능력. 유전 능력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DNA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능력 검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능력 검정을 하죠. 검정을 해요. 검정 자료가 다 수집이 돼. 그리고 검정 자료를 가지고 있는 애의 SNP 분석을 해. 이 자리에 이 SNP를 가진 애의 검정 성적을 봤더니 도체중이 한 이 정도 나가는구나.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DNA 분석했다고 모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검정이 계속 뒤따라 붙어야 돼. 검정이. 이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검정 성적이. 여기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드러나. 국가에서 지금 이 자료를 수집을 하죠.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가 뭐예요? 당무대 검정 자료예요. 체중 자료는 살아있는 생체중 자료는 12개월까지 당대 검정에서 수집이 되죠. 생자는 그게 수집이 돼.
그 다음에 도축 형질은 어떻게 돼요? 후대 검정에서 뽑을 거 아니야. 후대 검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4개월령 도축 자료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검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혈통부터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요. 혈통부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지금 한 8개대, 7개대, 8개대까지 혈통이 정확해요. 단 한 마리도 틀린 수가 없어. 혈통 다 친자 확인 해왔거든 그동안에. 예? 친자 확인 해가지고 혈통이 맞지 않으면 관리부에서 배제시켰어요. 검정에서 빼버리고 혈통이 맞지 않으면. 정확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오류 검정도 단계별로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해요. 오류 검정도. 그래서 꽤 정확한 검정 자료가 1년에 몇 번? 2번 업데이트가 돼.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꽤 정확한 검정 자료가. 그걸 참조 집단이라고 해요. 그걸 참조해가지고 육종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유전체 분석을 하면 값이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유전체 분석하는 곳이 국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종축계량협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개체를 갖다가 국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낸 육종가하고 대학에서 낸 육종가하고 종축계량협회에서 낸 육종가 뭐야? 틀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뭘 믿어야 돼? 요게 틀려서 그래. 참조 집단이 봤더니의 집단이 틀려. 국가에서는 당후대 검증 자료를 참고로 하고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구축한 또 다른 참조 집단이 있어요. 종축계량협회는 종축계량에서 가지고 있는 참조이 또 있어. 따로 있어.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려면 3, 4년 기다리셔야 돼. 예?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참조 집단의 순수성, 신뢰도를 보면 국가가 조금 더 정밀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국가 것이 전부고 다른 기관 것은 믿으시면 안 되는 절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누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유전체육조과는 이렇게 산출이 된다. 신뢰도는 50에서 60%까지 확보가 된다고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오라니 꼬리털만 하나 뽑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체중을 잰다거나 키를 잰다거나 뭐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꼬리털만 뽑으면 이전 능력 알 수 있다고? 예, 알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능력을 모르는 송아지 또는 암소 털을 뽑아 모근을 뽑아가지고 DNA 분석기관에 보내죠. 분석기관에 보내면 여기서 S&P 결과를 계량기관에 보내요. 계량기관에서는 이 마커별 참조 집단의 성적을 비교해가지고 마커별 유전력 추정체를 모두 합산해서 육종가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면 그게 유전체 육종가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말이 들어가요. DGV 값이 나오고 어떤 건 GEBV 값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는 GEBV인데 저거는 DGV 값이라 안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는 다이렉트 제노믹 밸류라고 해가지고 유전체만 보고 육종가를 뽑아낸 걸 DGB 값이라고 하고 GEBV 값은 제노믹 이스티메이티드 브리딩 밸류라고 해갖고 유전체 육종가를 그냥 함축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뭐 그러는데 이 말을 구분하는 게 DGB 값은 다른 거 안 보고 유전체 값만 본 거고 GEBV 값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혈통 자료 조금 보고 혈통 자료 보완하고 혁매 자료 보고 후대 자료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뭐 복합적으로 보아서 보정한 값이 GEBV 값이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맞죠. 보정을 하게 되면 낫죠. 보정 안 한 것보다 보정한 게 훨씬 낫겠죠. 나은데 그게 의미 있는 보정이 되는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아직은 태동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전체 육종가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DGB 값이나 GEBV 값이나 같은 의미다. 보완을 했나 안 했나 뭐 그 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혈통지수하고 유전체 육종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냐 도대체 그 얘기예요. 자손의 능력은 아빠 거 절반, 엄마 거 절반이라 그랬죠. 요걸 이 이론을 기준으로 혈통지수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엄마가 똑같으면 같은 엄마 아빠의 자손이면 1산자부터 5산자까지 5마리 소를 냈으면 혈통지수는 똑같아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신뢰도가 40%를 절대 넘지 못해. 3계대 혈통까지 안다 하더라도 40%를 넘지는 못해요. 근데 유전체 육종가는 개체별로 이걸 분석을 하잖아. 개체별로 가지고 있는 S&P를 가지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참조 집단에서 비교해서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개체별로 값이 틀리게 나와요.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신뢰도는 55% 정도로 추정이 된다. 요 차이. 혈통지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뭐야? 아니 유전체 육종가 유전체 분석만 하면 혈통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 값은 나와요. 이 값은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몇 개 본다고 그랬어요? S&P 5만 개 본다고 그랬죠. 5만 개 중에
실제 우리가 이 분석에 활용하는 건 한 35,000개 정도 돼요. 이 35,000개가 사장님들이 털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모든 개체가 그냥 일정하게 쫙 다 분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험 간의 오차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측을 보완하는 수단이 혈통으로 이용이 돼요. 만약에 누락이 됐어요. 여기에 S&P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은 혈통 기록을 보고 엄마 아빠의 S&P 자를 보고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엄마 아니면 아빠한테서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예측해서 보정할 수 있어요. 혈통이 그렇게도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계량에서는 절대 혈통을 무시해서는 안 돼. S&P 유전체 분석했다고 해서 혈통 등록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등록하셔야 돼. 등록한 상태에서 얘를 추가 분석하는 걸로 가셔야 돼요. 혈통 등록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가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이 유전체가 담당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조금 잘 못해. 이 기본 개념은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만 알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컨설팅 할 때 유전체로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요 개념만 알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집단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 참조 집단의 차이. 참조 집단의 의미. 유전체 유전가가 DNA만 분석하면 값이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값하고 어떤 값하고 상관관계를 보고 값을 예측을 해야 돼. 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이 S&P를 가진 집단의 성적을 봤더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집단이 다르면은 육중가도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는 S&P 육중가 값에 매몰되시면 안 돼. 랭킹을 보셔야 돼요. 네, 랭킹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랭킹은 쉽게 안 변해요. 크게 안 변해. 아까 말씀하셨죠. 혈통 등록했을 때 랭킹하고 유전체 육중가 랭킹하고 크게 흔들리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혈통이 정확하게 친자가 일치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친자가 일치하더라도 저희과 같은 개체도 좀 있어요. 혈통 기록보다 능력이 혈통으로는 괜찮은데 얘는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지 하는 애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뭘 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 저희 형제가 5남매거든요. 저희 형제가 제가 막내예요. 형들 누나들 우리 형제 키가 다 틀려요.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키가 다 틀려요. 그런 경우다. 이걸 뭐 멘델리안 샘플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다고 말 못한다. 혈통으로는 능력이 좋지만 실제로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기대만큼 능력이 올라오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이 계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추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일 수 없어요. 다 상대적인 값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다가 좀 부안 농가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제가 당황을 한 적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산비가 과도하죠. 지금 우리가 먹이는 사료 다 수입이에요. 심지어는 풀도 수입해. 건초가 더 비싸죠. 건초가 지금 배합사료보다 더 비싸요. 건초가 풀도 수입해요.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가 상승을 무시할 수 없죠. 기후변화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죠.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르고 있죠. 지금 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고 있어요. 문제죠. 생산비. 한우의 경쟁력 약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상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한된 두수의 수소 선발을 하고 당대감정 수송아지 생산 집단이 작아요. 아무리 모집단을 큰 곳에서 뽑으면 다양성이 좀 있겠으나 육종 농가를 유지하는데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무한정 공급되지 않아요. 육종 농가를 유지하는데 예전에는 8,000두였어요. 육종 농가를 가지고 있는 암소의 수가. 지금은 18,000두? 뭐 그러더라고요. 육종 농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거를 다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15,000두로 제한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들은 것 같아. 15,000두로. 그럼 그 15,000두에서 300만 두의 한우의 종자가 나오는 거야. 그 암소 풀에서. 크다고 볼 수 없죠, 절대. 현실적인 한계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비 유형이 변하고 있죠. 소비 유형이. 지금 동물 지방의 습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식을 좀 선호하게 되고 건강하게 생산된 동물 복지를 실현한 그런 건강한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계량 체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금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계량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오류가 없는. 왜냐하면 이 시수 한번 잘못 선발을 해봐요. 한번 잘못 선발해가지고 종자가 퍼졌어. 수습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거를? 수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증에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의 속도가 둔화되는 한계가 지금 직면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진짜 불일치 비율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이 개념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초창기에 친자 확인 방법이 이제 막 대두돼가지고 친자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제 혈투 등록 자료하고 친자 분석 결과하고 매칭해봤을 때, 아이고 충격. 틀려도 그렇게 틀릴 수 있나? 충격했어요.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웠어요. 하도 옛날 자료라 농가들 사장님들이 싫어하더라고. 이 자료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교육하냐고. 그래서 지웠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절대 100%는 절대 안 돼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 검증하셔야 돼요. 암소 검정 자료가 미흡하다. 암소 검정 자료는 굉장히 어려워요. 암소가 생리가 수소보다 복잡하잖아요. 임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암소는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어느 생애 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체중 편차가 커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산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이건 얘 유전 능력이 아니라 얘 그 환경효과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우 정액 생산 공급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정액 공급 만족하시나요? 욕 나오죠. 정액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욕 나와요. 이게 뭐 맨날 공모해봐야 다 떨어지는데 이런 짓을 못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알고 있어요. 담당자도 알고 있고 정책 담당자도 알고 있고 농림부도 알고 있고 농협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못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액 수요 쏠림 문제. 우리나라의 보증 시수는 몇 마리일 것 같아요? KPN이 110두를 가지고 있어요. 110두의 보증 시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정액 공급이 딸린다고는 하지만 이 110두의 정액이 전부 다 모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언제적 자료냐면 이거 내가 또 연도를 안 써놨네. 이게 아마 21년도 2사분기 자료거든요. 보증시수 110두 중에 신청량 공급량이 아니에요. 농가가 신청량 5만 스트로 이상인 개체를 뽑아봤더니 16마리야. 그러면 상위 한 15% 정도? 그 정도 될라나? 15%? 15%도 안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신청 및 공급량을 말하는 거예요. 신청량은 178만 개 정도 돼요. 공급량은 13만 개. 신청량의 한 7.8%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불만이 안 터지나. 불만이. 이 16마리 이상만 이렇게 몰리는 거야. 상위권 16마리만. 죽어라고 몰려요. 죽어라고. 1360이 좋은 정액이었어요? 나 몰랐네. 1360이 신청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는 1416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쨌든 뭐 신청량이 이렇게 몰렸어. 이렇게. 공급량은 신청량의 10%도 안 되죠. 이러니 민원이 안 터지냐고. 이러니 민원이 왜 안 터져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지. 상위 16두에 대한 전체 수준이 16두에 전체 수준이 66%가 몰려요. 그리고 전체 시수 50%는 만스트로도 안 돼. 신청량이. 최하위 2마리는 아예 제로예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평가. 이제 육종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예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반드시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라도 1등 정액을 원하지. 아니 같은 값을 주고 왜 뭐 20등 30등 정액을 쓰겠어요. 같은 값이면 1등 정액을 원하지. 같은 값이면. 그래서 그래요. 이 시소의 두수를 100날 늘린다고 해도 뭐 100마리 더 늘려서 2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등하고 200등이 존재하거든. 그러면은 이 수요가 해소가 될까요? 이 민원이 해소가 될까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1등부터 20등까지만 죽으라고 요청할 거예요. 또. 나 같아도 그런 소리를 쓴다니까요. 이게 그 유전평가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민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요.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심각하긴 한데 내가 이거를 이 뽑은 논문에서는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이 뒤에 논문은 내가 못 찾았어요. 지금 뭐 숫자가 많고 뭐 복잡하지만 뭐 간단해요. 간단해요. 델타 F는 평균 세대당 근육의 수가 얼만큼 증가했는가예요. 근육의 수가 얼만큼 늘어난 건가. 감소할 때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근육의 수는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유효집단의 크기예요. 이 유효집단이 뭐냐면 성경에 빗대 보면 인류의 조상은 쪽쪽쪽쪽쪽 타고 올라갔더니 아담과 이브더라. 그렇죠. 그렇듯 그 성경의 말에 의하면 인류의 유효집단은 2명이에요. 2명일 리가 없겠으나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혈통을 타고 가게 쭉 타고 올라가서 봤더니 전혀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개체 수를 유효집단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 조사했는 거니 이 안에 이 집단 안에 전라북도도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도 전국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일부 시군에 있는 소를 가지고 대상을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더니 언제요? 2005년까지는 유효집단이 215두였어요. 그리고 6년부터 10년까지 자료를 조사했더니 뭐야 이거 140도 확 줄었어. 확 줄었어요. 그리고 11년, 12년, 2년 조사했더니 뭐야 이거 또 반토막 나버렸어. 뭐야 이게 왜 이래?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혈통 등록이 잘 안 됐어. 등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혈통 등록 이제 개량에 대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혈통 등록 두수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등록이 정확해졌어요. 정확해지면서 이 집단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꽤 빠르게. 근데 문제는 육종학계에서 보는 유효집단의 크기를 보면 유효집단의 크기가 50도 미만일 때는 멸종 위험 수준에 진입했다라고 봐요. 지금 50도면 77도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때부터 10년이 더 진행됐어요. 지금 혈통이 꽤 정확하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 집단의 크기를 다시 계산해 보면 이게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이게 커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 추세를 보면 어렵지 않겠어요? 작아졌다고 하면 이미 위험한 수준에 진입하지 않았을까? 이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소 잘 크는데 맞아요. 잘 커요. 개체별로는 잘 크는데 집단의 개념으로 보면 위험하다.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증시소 선발도수를 늘렸어요. 그리고 한 마리당 12만 개씩 공급하던 거를 10만 개로 줄였어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혈연관계가 없는 시소를 선발책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우가 이것도 지금 제가 사장님들하고 논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브랜드가 많이 있죠. 지역별로 브랜드가. 이게 지금 언제적 기사냐면 2016년도 조선일보 기사예요. 한반도 한우의 맛을 비교하다. 대동 우지도. 와 누가 기획했는지 너무 예쁘게 너무 잘 기획했어요. 이 기사 잘 기획했어요. 지역별로 한우의 특성도 다 잘 적어놨어. 이게 한우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잘 되죠. 소비 촉진하는 데 도움이 잘 될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전라북도도 하나 있어. 브랜드가 하나. 전북 고산 미소 한우. 아세요?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고산 미소 한우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저도 이쪽에 제 담당 업무 아니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고산 미소 한우라고 해가지고 이 특징을 이제 쓴 걸 보면 자연 방목 상태로 자라서 뛰어난 육질을 자랑한다. 완주 고산 미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에 대한 앞에 말했던 브랜드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지역별 한우의 맛이 다른 특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육 환경 사료 등에 치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마늘을 먹였다, 아니면 우리는 황토를 먹였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뛰어나다.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죠. 먹은 게 틀린데 당연히 편차는 있겠지만 그게 그 브랜드를 대표할 만큼 크게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낼까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우 브랜드의 진짜 문제점은 이미지 메이킹이 주로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같아. 그리고 다 친척지간이야.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 요즘 간간히 지금 문의가 약간씩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민간에서의 움직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법 개정된 거 아시죠? 법이 올 6월 달에 개정이 돼요. 그동안에는 한우는 정액을 생산 유통하려면 정액등 철업에 한우 그 소정액 품목으로 정액등 철업 등록을 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야지 생산 유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액등 철업에 등록을 하려면 보증 시소 5마리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 시소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후대 검정을 해야 돼요. 이 후대 검정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과 시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역기관, 지방기관에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게 바뀌었어. 보증시소 5마리에서 C시소를 바뀌었어요. C시소라는 것은 후보 시소를 포함한 거예요. 굳이 보증까지 가지 않아도 그 가축계량협의회에서 후보 시소 단계에서 선발을 해줘도 정액등 철업 등록이 가능해지게 완화된 거예요. 완화.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잘못되면 계량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잘 되면 한우 다양성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변곡점에.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는 게 계세요. 일반 시군에서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 우수한 암소에서 우수한 소 뽑아내가지고 검정해서 올리면 시소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 검정은 검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해야 돼요. 검정 기관을 부여받은 기관이 어디라고요? 전라북도는 축산연구소 한 군데예요. 저희밖에 검정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검정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가축계량 데이터를 그 유전평가용으로 올려서 그 유전평가를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 근데 이 부분이 법상에는 오출이 안 돼 있어요. 법상에는 그냥 시소 한 마리 보유할 것 별표 1인가 별표 3에 그냥 그만 개정이 돼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고시나 그런 부분 검정 기준에 보면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가축 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농림부 고시에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군이 그냥 다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실수를 만들어서 뭐 출품하면 뭐 정액등 처리 등록해서 정액을 유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혈통 등록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친자 부정률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뭐 맞는다고 하셨지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사장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근데 오류를 누군가 내 대신에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없지 않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체 정보나 자료 관리는 사장님들 책임이야. 이거를 축협 직원이나 수정사한테 책임을 돌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장님들 책임이에요. 기초정보 관리는 사장님들 미래 수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직접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사나 지역 축협이나 뭐 등록 담당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신 이거 틀리면 이 소 앞에 이 다음 수선까지 모든 영향을 다 받는다. 이거 하나 틀림으로 해서 이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매년 한우계량에서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한 360억 정도 돼요. 지금은 더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 돼요. 이 중에 시수소 선발하는 데 한 160억 정도가 들어가요. 시수 선발하는데. 시수 선발하는데 들어가는 선발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발하면서 만들어내는 검정자료, 육종가 요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 요거를. 신뢰도 높은 계량자료를 확보를 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쉽고 정확하고 현명한 계량 방법은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유전체가 안 되니까 유전체 분석 우리가 안 하니까 아이고 계량 이거 뭐 성과도 없는 거 뭐 하면 뭐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혈통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계량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자료는 계속 주기적으로 오픈하고 있어요. 요거 활용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혈통 자료하고 3계대 혈통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1대1로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축산연구소의 김은성입니다. 이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아니면 전라북도 조직도 뒤져도 제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도저히 모르겠다. 나 이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1대1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전체 교육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이건 팁 수준이라 교육 아이템으로 짜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직 삽입시키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요 자료를 활용하셔야 돼. 요 자료. 이게 최선이에요. 가장 저렴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혈통 저도 혈통 사실 저도 체감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뭐 믿어야 되고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우리 이전하고 나서 김제에서 진안으로 이전하고 검정우사 지어가지고 그동안 교배만 하고 있던 거 검정우 긁어 모아가지고 첫 검정할 때 선발된 애가 1222번이거든요. 이 검정할 때 처음 해보는 검정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았죠. 개배 룰라 굳어보고 오늘 얼마나 컸나 가서 쳐다보고 체중 잴 때 막 두근두근하고 도대체 몇 킬로나 나올까 두근두근하고 막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얘는 눈에 안 띄어서 사실 얘는 눈에 안 띄어서 나는 다른 애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애를 얘가 혹시 선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발 심의회에 자료를 올려가지고 협의회에 올라갔더니 얘가 선발이 된 거예요. 얘가 1222번으로. 나는 놀랬지. 내가 우리는 이 명호 관리를 하니까 2일, 4일 내가 눈에 안 띄었던 애인데 가서 보니까 뭐 잘 크긴 잘 컸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한번 뽑아봤어요. 혈통 지수를. 지수를 한번 뽑아봤더니 당대 지수를 뽑아보고 보등 지수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혈통만 갖고 얘가 1등인 거야. 얘가 1등인 거야. 지수가. 그래서 뽑힌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혈통을 혈통 자료를 조금 좀 믿고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혈통 자료 쓰긴 했지만 그렇게 뭐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믿으셔도 된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확해야 된다. 혈통이 정확해야 된다.